현대 산업사회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품들은 생산하는 과정, 때로는 사용하는 과정에까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와 생산 및 이용 과정의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위해성을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화학물질의 경우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국민들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유례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위생을 위해 사용했던 화학물질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대부분 유아와 환자 등 건강 취약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면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했던 주부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해를 입은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정권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에 책임을 지셨던 함이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방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굉장히 화학사고 중에서 특별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뭐 수송 중에 또는 산업 공정에서 폭발, 누출 이런 게 일반적인 화학 사고인데, 이거는 화학 제품을 쓰는 가정에서 또는 뭐 어떤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실제로 그 피해가 지금까지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지금 올해 9월 통계에 따르면 한 7,800여 명 정도가 그 피해 신고를 했고요. 네, 그 중에 한 5,200명 정도가 그 피해자로 이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정받은 그분들 중에 이제 한 1,180여 명 정도가 사망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로 일어나는 것 중에서 이만한 규모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대규모라고 봐야 되죠. 예. 아마 가습기 살균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많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2011년 봄에 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그 6명의 임신부가 예전에는 정말 보지 못했던 이상한 그 폐 질환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이제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이분들을 치료를 했지만 했던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계속 악화가 되면서 이제 그 사망에 이르는 이제 굉장한 그 병이었고요. 그래서 의료진도 이제 사실은 뭐 거의 멘붕에 빠진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어떤 감염병인가 보다. 새로운 어떤 병균이 출현한 게 아닌가. 이걸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수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면밀하게 역학조사를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얻은 결론이 가습기 살균제가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죠? 그게 이제 2011년 8월 경에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장 이게 이제 유력한 원인이 의심된다 이어서 이게 조금 더 그 근거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짧은 기간의 한 동물 실험에서도 거의 그 사람에서 관찰되었던 그런 이제 폐 손상의 유형과 거의 똑같은 것이 쥐한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해 11월에 정부가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말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그 부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해 2012년 2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수거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가습기 살균제가 쓰기 시작한 거는 그거보다 훨씬 앞에죠? 이미 그 1994년부터 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의료계에서도 한 2006년에 이상한 그 폐질환,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폐질환이 어린이들한테 겨울만 되면 이제 다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소아호흡기 학회에서 사례를 막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정부는 이제 2011년 때처럼 그런 유의 역학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새로운 감염병을 의심해서 미생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미생물 검사에서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아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미 이제 그 훨씬 이전부터 2011년 훨씬 이전부터 그런 이제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고 치료되지 않는 이상한 폐질환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제 의학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했는가인데 실제로 고통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11년, 12년에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 그 주민들이 그 기업들을 상대로 싸워야 됐던 거죠. 이 과정은 어땠을까요? 초기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맨 처음에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그 원인 미상의 폐손상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원인 미상의 폐손상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다라고 이제 발표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폐손상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나서 폐에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이제 피해자로 인정을 해서 이제 구제가 되어야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다라는 거를 이제 확정을 이제 짓는 과정이 굉장히 좀 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 굉장히 드물고 위중한 그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위중한 질환, 지금은 이제 그 질병의 이름을 뭐 중심 소엽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이렇게 이제 길게 이제 이름이 붙는 아주 특별한 질병인데요. 특이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다른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오로지 가습기 살균제로서만 설명이 가능한 그런 질병이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한 그런 질병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해서만 이제 정부가 이제 피해 구제를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기업에서 그 질병으로 이제 정부의 피해 구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질병은 전체 그 가습기 살균제 노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질환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제 피해자들은 그 질병은 아니지만 다른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부분을 이제 기업들이 다 외면을 했던 거죠. 정부조차도 사실은 그 부분은 아주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래서 오로지 그 법정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밖에 이제 그 구제를 받는 길이 그것만이 유일했는데, 근데 이제 법정에 가면 피해자가 내가 가진 질병이 저거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다라는 걸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당시 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처음 보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일인데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봐야 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진 그 물질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누구에게도 없었던 거죠. 지금 이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게 진짜로 어떤 피해를 나타내는지 이거 하는데 뭐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 기간이 엄청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그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드는 데 쓰였던 성분이 이제 PHMG 뭐 이런 성분인데요. 그거는 원래는 항균제로 카페트 같은 데 이제 쓰는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물에 타서 근데 물이 이제 가습기는 이제 분무가 되잖아요. 분무가 되면서 그 물 pHMG가 같이 분무가 되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거는 전혀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흡입 독성이라고 하거든요. 호흡을 해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그걸 이제 흡입 독성이라고 하는데 흡입 독성 시험조차 없었던 거예요. 한 게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물질은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흡기로 그래서 이제 그 흡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전혀 데이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 어떻게 그런 용도로 그런 것들이 쓰이는 것이 사전에 안 걸러졌을까?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은 이제 정부도 뭔가 위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이제 기업과 정부를 같이 이제 고소 고발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밝혀진 거에 따르면 그 정부가 허가를 한 거는 카페트 항균제용으로 이제 허가를 한 거죠. 정부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갈 만 했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이제 법원에서도 아직 그 정부가 뭔가 위법을 했다라고는 판결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시장에서는 이제 뻔하죠. 기업들은 우리는 몰랐다였겠죠, 그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 이제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은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족이 죽거나 또는 어린아이들이 일평생 호흡기를 이렇게 산소통을 달고 다니 정말 얼마나 심각한 피해예요? 기업들은 일단 이제 자신들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제 주장인데요. 일단 이제 그 pHMG 그 원료 성분은 SK 케미칼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SK 케미칼이 이제 pHMG 성분을 만들고 각 회사로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각 예를 들면 옥시 레빗 뱅키죠. 옥시 회사라든지 뭐 기타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물질을 사와서 가습기 살균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판매를 했는데 SK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카페트 항균제로 쓰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이 물질을 쓴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옥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2016년부터 시작된 그 검찰 조사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징역형 이제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이마트라든지 하여튼 그 pHMG를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그 제조 판매사들은 이제 대부분 처벌을 받았다고 봐야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항상 이제 이게 뭐라 설명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을 어떤 개인이 이 살상을 하거나 5000명 정도의 사람에게 위해를 입혔으면 그 처벌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법인이라는 것이 받는 책임이라는 게 7년 징역?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법인이라는 것이 법 인격을 준 거잖아요. 사람처럼 대하는 건데 사실은 책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가볍게 그런 것들이 저는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보면. 기업들은 이제 그렇다 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이제 정부의 입장들도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초기 정부들의 입장,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나요? 초기 그 사고가 이제 터졌을 때 그 정부의 입장은 이거는 이제 피해자 개인과 기업 간의 어떤 사인 간의 어떤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이 사인 간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 태도,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해도 뭐 거의 뭐 별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피해자들은 더 힘들었던 거죠. 그랬는데 뭐 여러 이제 시민 사회 요구나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이제 요구,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국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2016년에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국정조사의 결과 이제 여러 가지 권고안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물론 그보다 조금 전부터였지만 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2013년에. 그래서 2018년 8월에 결정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결정이 실행이 된 거, 이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14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또 걸린 거죠. 그래서 그 1년 정도 걸린 거는 이제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질병을 가진 피해자를 구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를 또 정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들을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왜냐하면 입장이 이거는 이제 기업이 배상해야 될 일을 정부가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나중에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질환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과관계가 명확한 그런 질병으로 이제 아주 좁혀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결국 시장에서 기업하고 개인이 싸워서 이겨봐라, 이런 이제 이야기였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 좀 도와주겠다, 요 범위가 이제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의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정부에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전 정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좀 너무 협소하거나 너무 부정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기조가 바뀐 거는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였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정부에 들어오셨죠? 네. 자, 이제 이때 어떤 것들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을까요? 들어오셔서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제 뭐 처음부터 무슨 뭐 정확한 계획을 갖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들어와서 이제 상황 파악을 이제 했어야 됐는데, 그치만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제 도대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거가 정말 뭔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여러 그 관련했던 이제 깊숙이 관련했던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하고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국회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또 그 이 문제에 관여하셨던 이제 의원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제 많이 좀 토론회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런 것이 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제일 처음에 한 게 대통령이 일단 그 피해자들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일정 범위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천명을 하신 거고, 그래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구제하는데 이제 기금을 내놓으셨던 거고,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것들은 그 인정받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질환의 범위를 어떻게 늘릴 거냐,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제 기억에 이 고통스러운 가족들이 얼마나 빨리 이 피해를 입증받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게 고민이었다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제 그 지원을 확대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그 문재인 정부 들면서 이제 시행이 됐던 가습기 살균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특징은 기존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의 입장이, 기본 입장이 이건 사인 간의 문제다 하는 거잖아요. 그 입장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피해자들을 좀 더 지원하자, 이 개념이 이제 또 덧붙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 지원 체계가 두 체계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게 이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정부의 재원으로 구제 급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구제를 하는데 그거는 과거와 똑같습니다. 구상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그 법안에 그대로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 특별법의 아주 그 특징적인 건데요. 추가로 이제 특별구제 개정이라는 재원을 조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원은 기업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유통, 판매한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걷어서 이 계정을 조성을 해서 그걸로 피해자들을 지원을 확대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구제 계정은 손해배상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거였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피해자가 아닌 것이었어요. 다만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이 피해자가 갖고 있는 질환이 뭔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개연성이 있다 하면은 이제 피해 지원 대상으로 넣고 그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애초에 아주 좁혀 있었던 이 피해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 건데, 실제 피해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구제 개정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왜 구제 개정으로 주냐, 급여를 줘야지. 왜냐하면 개정은 받아봤자 그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데도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한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이제 특별 구조 개정에서 지원금을 해주는 거는 당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준다 이런 거니까, 사실 피해자로 인정을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게 그 피해자들의 입장이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가장 아주 직접적인 것은 이 질환을 얼마나 확대할 거냐, 어떤 질환이 대상이라고 할 거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넓혀져 왔죠. 어느 정도 확대됐나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특별법이 이제 2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별구제 개정을 받는 피해자들이 왜 우리한테는 피해자 증서를 안 주느냐, 정부가. 우리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래서 아무리 지원금 조금 받아봐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구제 개정으로 지원을 받은 피해자도 법적으로 피해자의 지위로 부여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피해자들이 불만이 있었죠.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해봤자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화 자체를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개정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게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상을 전제로 해서 피해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다. 그러니까 구상을 전제로 한다는 거를 좀 없애달라. 이미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구상한다는 걸로 법령을 바꿔달라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고요. 그에 뭐 사소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고, 두 번째로 또 그 첫 번째 개정에서 또 피해자들이 전혀 이제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째 개정을 또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개정 때는 그래서 이 이원화 체계를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구제 급여를 받는 피해자는 피해자고 구제 개정을 받는 피해자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이었던 이거를 이제 없애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정의 또 다른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 질환을 어떤 특정 질환에 국한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 문제이든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이후에 뭔가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없었던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전후를, 이 사람의 전후를 비교를 해서 뭔가 달라졌다, 그래서 더 나빠졌다 하면은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요렇게 이제 그 피해 정의를 이제 바꾸게 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는 질환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세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정신질환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그 후유증도 우리가 하는 걸로 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다가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요실금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기침을 하다 보면 요실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실금도 이제 피해 질환으로 이제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폐암도, 암도 맞아요. 의뢰 기사가 났던 걸로. 예. 암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질병이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준비 없이 닥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들이 가중되고 또 정부로서도 이게 주민들의 이 요구들을 빨리빨리 들어드리기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우리가 제도가 얼마나 정비됐을까요? 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사과하실 때 피해자들에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 예, 그런 우리의 어떤 제도적인 실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제 조기에 신속하게 잘 구제하지 못한 그 부분을 이제 사과를 하셨고,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 정책의 변화는 그 두 가지 축으로 마련이 되어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방을 위한 이제 제도가 이 부분은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2011년에 있었고 또 그 해에 이제 구미 불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를 하는 그 제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제 그 화평법, 소위 그 화평법이 이제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자신이 확보해서 정부에 등록을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습기 살균제도 아까 이제 PHMG 얘기했지만 이거는 카페트 항균용으로 이제 쓰는 건데 갑자기 이 분무되는 공기 중으로 분무되는 그래서 흡입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흡입하게 되면 어떤 독성이 있느냐? 이거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화학 물질의 독성, 유해성을 에 관한 거를 이제 자신이 뭐 실험을 해서 어떤 아니면 남들이 해놓은 거를 사서 하든 이거를 다 확보를 해서 정부에 이제 등록을 해야지 그 제조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특히 그 화학물질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이런 살생물제. 그러니까 이 살생물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생은 이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을 없애려고 하는 물질이죠. 이 화학물질이죠. 그거를 살생물제라고 하는데 이게 세균도 이제 사실 생명체이기 때문에 DNA 뭐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포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세균한테 나쁜 거는 사람한테도 당근 나쁘죠. 그래서 살생물제인 화학물질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요거는 특별히 따로 떼내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안전관리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줄여서 이제 제품법, 뭐 화학제품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정되거나 그다음에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전부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이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뭐 다양한 그 관리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분할을 해서 하나는 화평법, 하나는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변화하는데요. 화학물질 관리법은 이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과정의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이제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과정에서 안전관리, 뭐 등등을 이제 담고 있는. 그 다음에 화학 사고를 대비하고 대응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이제 법이 우리가 소위 그래서 화학안전 3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다 자신들이 다루는 물질들이 어떤 독성이 있고 사용하게 되면 인체에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를 다 이해하고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제도, 우리 화평법과 같은 제도가 이제 그 선진 다른 그 유럽이나 다른 이제 구미에서도 이 제도를 만들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각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뭐 50년대, 60년대 뭐 일본에서 미나마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제 뭐 세베소, 이탈리아 세베소 화학 사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겪으면서 6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각성이 일기 시작했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 화학물질은 그런 관리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알겠지만 이제 침묵의 봄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이렇게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기업주한테 니네가 이런 정보를 다 만들어서 하려면 정보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노 데이터가 없으면 노 마켓, 시장에 못 낸다. 이런 원칙이 정립이 된 게 유럽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답답하니까 사고도 있고 하니까 정부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정보를 확보를 해서 물질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책이었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는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신규 화학 물질은 사업주 니네가 해라. 근데 기존에 막 엄청 훨씬 더 많은 기존 화학 물질은 정부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기존 화학 물질이 너무나 많아서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1년에 뭐 많이 해야 뭐 몇백 개 물질을 못 하거든요. 그 독성 확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산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고민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소위 우리 화평법 제도와 똑같은 우리 화평법이 그거를 근간으로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 리치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거의 골자는 기존 화학 물질도 사업주 니네가 갖고 와라 정보를 이제 그겁니다. 대신에 이제 유예 기간을 좀 준 거죠. 한꺼번에 다 가져와라 이거는 뭐 안 되니까 많이 쓰는 물질은 좀 빨리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좀 덜 쓰는 좀 적게 쓰는 물질은 조금 더 유예 기간 길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견본으로 해서 화평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순차적으로 21년, 23년, 27년, 30년까지 하면은 1톤 이상 1년에 1톤 이상 사용하는 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그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톤 이상은 이제 다 등록이 될 예정이고요. 신규 물질은 그러니까 사용할 때 다 물론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제 기억에도 이 리치가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이 유럽에 가서 다 인증을 받아서 맞습니다. 그 증빙을 해야지만 수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리치가 처음 발효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위기라 그럴까 대응 방법이 막 나오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제 2010년대 뭐 그 정도였을 거 이미 이제 10년 정도 지난 일이고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겪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책임인데 이게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지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리치던 또는 뭐 EU에서의 그런 그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그 만들어진 정보든 이거는 인간 사회가 좀 공유하면 안 돼요? 그거 좀 공유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고 그럴 텐데 그것도 돈 받고 팔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유럽의 기업들이나 그 자료를 미리 이제 그쪽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확보한 정보가 많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뭐 무료로 공개한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산할 때 든 비용의 뭐 10%, 20%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는 합니다. 예. 근데 또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빨리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뒤에 오는 그 또 나라들의 정보를 또 제공하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건데 꼭 기업들이 이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쪽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 뭐 이쪽에서 이제 아마 이제 막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이제 민원을 많이 내는데요. 그래서 실제 제가 있을 때 그 얼마나 돈이 드나 그 정보를 확보하는데 봤더니 물질 하나당 평균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억이 드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평균은 한 물질당 한 1,000만에서 2,000만 정도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제 특히 그 종류를 굉장히 많이 화학물질 종류를 많이 쓰는 기업은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유지하되 그걸 실행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쪽으로 문제를 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가면 국민들의 안전은 그럼 어디 가서 무죄 이게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나온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가 다시 후퇴한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올해 8월에 이제 정부에서 그 환경 킬러 규제 혁파 방안 이제 좀 말이 좀 너무 세가지고 이제 좀 그렇긴 한데요. 이제 킬러 규제를 이제 환경 분야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제 혁신하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화학 관련 내용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우리가 2030년 되면 이제 기존 화학물질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까지 이제 다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앞두고 지금 근데 이제 기존 화학물질은 1톤 이상인데 신규 화학물질은 0.1톤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0.1톤은 이제 100kg이잖아요. 근데 이제 EU의 리치는 신규 화학물질도 1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특히 중소기업 이쪽에서 제가 그 환경부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민원을 심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유럽도 1톤인데 왜 우리나라는 0.1톤이냐. 그래서 1톤으로 올려달라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0.1톤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0.1톤 이상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스스로 확보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좀 정확하게 유해성, 위해성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0.1톤 미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이제 신고 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신고는 뭐 정보를 다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화학물질의 이름이라든지 뭐 자기들 기업명, 그다음에 화학물질의 분류를 이제 분류 체계가 원래 있어요. 유엔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행정 규칙에도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물질은 어디에 속한다. 그 분류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독성에 대한 분류죠. 뭐 발암성이 있는지, 피부 독성이 있는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생태 독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분류를 하게 해서 내가 쓰는 물질은 이런 독성이 있으면 이제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신고제도 그러니까 0.1톤 미만은 다 그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신고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 화학물질 분류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의 신고가 정보 없음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EU에서는 이 신고 제도가 우리랑 유사한 그런 신고제를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거의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고를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해성 분류를 제대로 해서 내요. 그리고 유럽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그거를 공개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하니까 시민들도 다 그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공개하니까 정부는 그 데이터를 다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똑같은 물질인데 보니까 어느 회사는 뭐 이런 유해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는 그런 거 없다고 하고 뭐 그런 걸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왜 우리 이거 있는데 너는 왜 없다고 했니? 뭐 이렇게 또 악유도 붙고 이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렇게 서로 다르게 보고한 물질을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잡아내서 실제 유해성 평가를 또 정부가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불옥선지 뭐 이제 거기에 보면 한 뭐 40여 개 이상의 400여 개인가 뭐 이제 헷갈린데 하여튼 많은 물질이 정부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유해성 평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1톤 미만의 화학 물질도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1톤이 아니라 0.1톤으로 낮춘 거예요. 예, 그래서 1톤에서 0.1톤 사이에 속하는 화학물질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0.1톤으로 나누면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이 등록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유해성 관리가 되죠. 근데 이거를 1톤으로 하면 그 많은 물질들은 신고제도로 들어가고 실효성 없는 신고제도로 빠져버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0.1톤으로 해놓은 건데 이걸 올려줘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를 이제 0.1톤을 1톤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대안 없이 그걸 풀어준다라는 거죠. 네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국민들의 안전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죠. 예, 더 후퇴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뒷받침되는 보완책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고요. 후퇴가 아닌 거고. 그런데 그게 없다면 이제 굉장한 후퇴가 되겠죠. 근데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지금 당장 부담해야 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안 하는 것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기업들이 제대로 책임을 잘 안 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게 정말 심각하게 책임을 지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라도 사고를 내면 이런 엄청난 피해를 받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때요? 우리나라 그 사고 낸 기업들이 정말 책임을 잘 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렇죠.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렇죠. 보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 거의 10배 뭐 이상 이렇게 그 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이제 사전에 이제 예방을 좀 잘 하려는 노력으로 그게 그 동기가 그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가 이제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간간히 있었지만 우리 환경보건법에도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3배가 뭐냐 하면서 또 비판했던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배라는 것도 사실은 피해를 어떻게 산정해서 3배가 되냐 이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산소호흡기 달고 다니는 그 초등학생 걔 보면서 저 아이가 일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걸 얼마를 보상을 받으면 적절하게 보상을 받는 걸까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건데 결국은 이 그 징벌적 보상 제도도 사실은 제도 속에서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이 기업들이 초기부터 예방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드네요. 결국 현재 우리가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정부가 4번째 정부예요. 그렇죠? 그 정부들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편차가 있었던 거죠. 네.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걸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또는 국가의 책무라는 걸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거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책임을 좀 다하려고 했는데 물론 뭐 과정에서 충분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제도가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도 물론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이게 이제 다시 정부 책임보다는 시장에서 각자 도생으로 가면서 힘센 기업들이 이제 다시 우리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가는 걸로 보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민들이 그걸 막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그 1톤으로 상향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신고 제도, 우리나라의 신고 제도가 이제 유럽이 갖고 있는 그 CLP 제도라고 하는데 그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거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이 실효성 담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기업이 이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율적인 제도가 제대로 먹히려면 이게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쟤는 제대로 하는데 쟤는 제대로 안 해. 이런 게 이제 다 알려지고 정보 공개. 예, 정보가 공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하는 거 이거가 일차적으로 되는 것이 그 실효성 담보의 첫걸음이 아닐까. 지금은 이거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는 모양이죠. 기업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정말 커다란 한계겠는데요. 기업은 좋아하겠지만 기업들이 아직도 이렇게 뭔가 숨기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선호를 다시 짚어보자면 이렇게 기업들의 그 활동을 좀 편하게 해주려면 국민들의 안전이 해쳐지지 않는 다른 수단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뭐가 논의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환경부령으로 만들어져서 가능한 걸까요? 법으로 할 수도 있고 령으로 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장치의 어떤 강도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그 수준은 정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수단이 혹시 있을까요? 그 유럽에서는 어떤 수단 때문에 이게 강력하게 우리랑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가 달라서 우리는 이 신고 제도가 실효성이 없고 유럽은 그 신고 제도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이게 봤더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90% 넘게 그 아주 핵심적인 그 유해성 분류 정보, 화학물질 분류 정보를 정보 없음 또는 해당 없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제 거의 대부분 자기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기입을 해서 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보 없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차이가 제도 자체는 유사한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이제 국민들의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다 달라서 그런가? 기업 문화가 달라서 그런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그렇게 신고하는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제도에서 그거를 공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어디를 바꿔야 되는 거죠? 공개 정도면 이제 기업들은 특히 기업의 영업 비밀 이런 걸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의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건 제 생각인데요. 법에 이제 공개하는 걸 명시를 하고 대신 이제 기업의 영업 비밀이 있으면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거는 나의 영업 비밀이니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또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법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화평법에 지금 그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신고 자료 자체는 의무화가 되어 있죠. 신고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개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무정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사회가 법 개정을 요청을 하거나 그런 활동들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기업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환경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을 지려면 재정적인 어떤 뭔가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그래서 구미불산사고가 이제 작은 중소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터졌는데 거의 500억 수준의 그 사고였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기업은 이제 뭐 도산하고 그 금액을 감당할 오염자가 원래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건데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정부 재원이 그때 500억이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업들이 예방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면 그거를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은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게 이제 두 가지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환경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 언제라도 사고 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그
그 보험을 들게끔 한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금으로 이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그 환경 책임보험이 유명한데요. 그 독일의 책임보험은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가 그 보험금의 일부와 그다음에 정부 재원을 같이 합쳐가지고 구제 계정을 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피해 구제를 하는 거의 이제 조건은 이제 기업들이 아무리 뭐 보험으로 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도가 있죠. 뭐 엄청나게 큰 것까지 작은 기업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한도, 배상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이상의 사고가 난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그 구제 계정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고가 났는데 아니 원인 기업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혹은 원인 기업이 도산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배상을 할 주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피해자는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부가 피해 구제 계정으로 이제 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구제 계정을 조성해서 정부가 피해 구제를 보완하는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좋은 제도로 그러니까 제가 UNEP에서 한번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격찬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상당히 뿌듯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럽보다도 더 선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UNEP는 우리나라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특히 이쪽 공적인 어떤 그런 피해구제 제도를 좀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서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그런 제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꼭 그 사기업 사보험이 운영하는 그런 보험으로 했었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는 이제 초기부터 있었고, 그래서 사실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에 그 발의될 때 크게 두 가지 안이 이제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책임보험이고 지금 현재 모습인, 또 하나가 이제 그 기금 조성을 통한 이제 그 피해 구제를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비슷한 이제 좀 공적인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수준으로 하는 안이 있었는데 기금이 이제 사회보험하고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유사한 좀 더 공적 성격이 강한 이런 안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두 개 체계를 만드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된 걸로. 예. 약간은 이제 보완의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거를 공적 보험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사적 보험에서는 사고가 터지면 가능하면 보험금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조사 기간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빨리 어떻게든 가능한 한 조금 여유 있게 이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게 사적 보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또 하나의 무슨 문턱 같은 게 돼버려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책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거지만, 이제 그 보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커버가 되는 이런 이제 형태로 됐다라는 거죠. 그 외부에서 이 환경부에 들어오셔서 이 과정들을 다 진행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하셨던 그 담당자로서 한번 소감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그 격렬한 3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특히 장관님께 크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방이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모든 정책에서 그걸 좀 뼈저리게 다시 느끼게 해준, 특히 이제 우리 가습기 피해자들한테 이제 막 욕 듣고 또 시달리고 또 같이 울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말 예방이 중요하고 이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게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제품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환경오염 여러 지역에서 이제 공장이나 뭐 여러 유해물질 배출하는 사업장 때문에 그다음에 난개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이 이제 오염돼서 주민들이 너무 살기를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이제 호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좀 생명에 대한 가치 이거를 가장 우선에 좀 두지 않고 저 뒷전에 두고 어떻게든 어떻게 경제 개발을 잘해서 빨리빨리 잘 살아보겠다는 요거만 좀 지고의 가치가 되어왔던 오랜 기간 그거에 이제 결국 그 후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이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이제 무엇보다 좀 우선이 되는 이런 이제 정책으로 이제 앞으로는 가야 되고 그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 문제를 근데 이미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 있어서 요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환경보건 영역에서는 환경보건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졌고 이거는 세계에서 유일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환경보건 이런 거를 좀 제도화시키고 싶다. 그게 사실 그 환경보건을 몸에 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이게 이제 그 환경 책임보험의 이제 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제도보다도 훨씬 더 선진적인 이런 게 된 거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 뭐 200년 근 200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진 산업화를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또 문제도 압축적으로 폭발하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거가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아까 그 1톤 얘기할 때도 이제 말씀 나눴지만 시민들의 감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 이제 뭐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그 시민들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사회적 장치, 체계 이게 이제 반드시 좀 세밀하게 갖춰져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3년 동안 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사실 보람도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하민아 교수님 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른 철학자도 있습니다만 사회의 위험이 커질수록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은 중요해집니다. 이미 사회적 불평등이 커질 대로 커진 시장에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인 국가의 과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국민들의 삶은 불안하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그러한 삶조차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1,80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7,862명이 피해를 신청해 5,212명이 피해를 인정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그러한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만든 제도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킬러 규제라는 기막힌 이름으로 다시 완화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정부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다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그 체제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치유하는 국가와 사회의 기능 없이 홀로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이지 그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이후 지금 4번째 정부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했는지, 어떤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고 방기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은경의 지구전이었습니다.